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68, 서울 토박이입니다. 은퇴한 지는 벌써 4년이 넘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양제 챙겨 먹고 우유 마시며 휴대폰 요금은 매달 아들이 자동 결제해주는 요금제죠. 병원에 갈 때도 따로 전문의 진료 예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아는 사람들을 통해 모든 것이 착착 준비되니까요. 사실 저는 제가 복 많은 사람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봤자 그저 투정이나 부리는 배부른 소리라 여길 테니까요. 매일 아침 6시 제 알람이 울립니다. 중요한 일을 놓칠까 봐서가 아니라 손자의 등원 시간을 놓칠까 봐서입니다. 제 아들 박민주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며느리 김지은은 은행에서 일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이 빡빡해서 저는 그들이 출근하기 전에 집에 가서 손자를 데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면 20분, 택시를 타면 10분 거리지만 택시는 너무 사치스러워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은 여유가 있어도 어떤 일에는 여전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자는 박하준, 5살인데 꽤 얌전하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김지은이 문을 열어줬는데 별다른 말 없이 가방 잘 챙겨주세요. 어제 선생님이 그림 그릴 거 가져오라고 하셨대요. 라고 툭 던지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이는 칫솔을 입에 물고 문에 기대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하준이 가방을 들어주고 옷을 정리해 줬는데 그 애보다 제가 이 모든 동작에 더 익숙했죠. 그들 집은 늘 어수선해서 저는 못 견딜 때마다 조금씩 치워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이 치워주다 보니 하준이는 이제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 킥보드 타고 가고 싶어요. 하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천천히 밀어줄게. 넘어지면 할머니가 못 안아줘.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데리러 오라고 해도 되잖아. 하준이는 웃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저는 뒤에서 웃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침 8시 반, 저는 하준이를 선생님에게 맡긴 후 바로 옆 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돼지고기 마늘종, 두부 2모를 샀습니다. 김지은이 어젯밤 메시지로 저녁에 늦게 오니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먹을 수 있도록 집에서 음식을 좀 더 많이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양손 가득 찬 채소를 들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고 양념을 하는 모든 과정은 제가 젊었을 때 감사 업무를 보던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주방은 환기시설이 좋지 않아 기름 냄새가 적게 나도록 조심했습니다. 박민주는 맛이 없다고 하고 김지은은 기름이 많다고 잔소리를 하니 저는 그들의 입맛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고 스스로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김지은은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계시니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해요. 괜히 어머니를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저는 밥 한 술을 뜨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김치를 제 밥그릇에 건네주며 또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언젠가 어머니가 안 되시면 이 집 살림이 제대로 돌아갈까 싶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가고 싶어요. 그 뜨거운 국물을 삼키는 순간 갑자기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너무 힘드세요? 아니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하준이 데리러 갈까요?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몸이 괜찮을 때 너희를 좀 더 돕고 싶어서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왼쪽 다리는 며칠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벽을 짚어야 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말하면 그들이 또 저를 귀찮아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오후 2시, 저는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은의 어머니가 드시는 고혈압약을 대신 타러 가는 길이었죠. 그녀는 고향에서 택배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제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는 사람이 많아
약국에서 4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할 일이 없어 휴대폰을 꺼내 가족단체 채팅방을 꺼내 가족단체 채팅방을 봤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손자가 아침 먹는 영상을 올리고는 하준이가 있어서 그래도 엄마가 덜 힘들지. 웃고 나니 다시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4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작은 아파트였지요. 베란다는 바지 3벌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지만 이곳은 저와 남편이 함께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할인율로 겨우 얻은 집이었죠. 이사 왔을 때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제 머리카락을 스쳐가며 약간 저리카락을 스쳐가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제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도, 다리가 아프다는 말도, 오늘 사실은 너무 피곤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의자 위에 놓았습니다. 냉장고 앞으로 가서 우유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또다시 당신은 복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회색빛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창문들이 한 칸 한 칸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집이 정말 제 집인지 아니면 제가 당직 사는 곳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 김지은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찍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해야 해서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휴대폰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2번 울립니다. 한 번은 아침 6시, 또 한 번은 매월 15일 오전 10시, 오늘은 15일이었습니다. 그 문자는 제 알람보다 더 정확했죠. 10시 2분, 휴대폰이 2번 진동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국민은행에서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는 그 숫자를 몇 초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초간 응시했습니다. 처음 받는 것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테니까요. 박민주는 매달 제게 300만 원 내줍니다.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말 줍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요. 저는 예전에 그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제 연금만으로도 충분하고 먹고 마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걸로 저랑 다투지 마세요. 아들이 돈 버는 게 다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일인데요.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 300만 원이 입금되는 순간 기쁘지 않고 오히려 좀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가 매일 밥하고 아이를 데려오고 심부름하고 가족을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월말에 정확히 300만 원을 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휴일도 없고 거절할 권리도 없죠. 저는 주방에 서서 물을 가늘게 채 썰면서 지난달 건강검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일찍 서울대병원 논양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혈압과 간신장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안경 낀 젊은 남자였는데 온화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신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으니 식단을 신경 쓰셔야겠어요. 저는 웃으며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가족분들이 미리 임의의견 계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언젠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자녀분들이 의지할 근거가 생겨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박민주는 옆에 앉아 있다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그는 돌아서서 저를 보며 웃었는데 친절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의사들은 다 그래요. 제가 김지은한테 말해서 가족 신탁이나 건강관리 위임을 해두는 게 어떤지 물어볼게요. 엄마도 마음 편하시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옷자락에 실밥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실밥은 길지 않았지만 아무리 당겨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라는 말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뒤돌아볼 때의 모습을 보며 문득 특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셔츠를 입고 손에는 건강검진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걷는 모습은 바람을 가르는 듯했고, 하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여전히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뒤져보았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결혼증명서, 그리고 누렇게 바른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빨간색 표지의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서연 박국진이라는 두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 때 은행 직원이 파란 펜으로 또박또박 써준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글씨는 이제 세월의 발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쓰다듬으며 세월에 지워진 이름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그와 함께 돈을 모으고 은퇴 후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티베트에 한 바퀴 여행을 가고 싶었고 작은 카메라를 새로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계획은 시작도 못한 채 저는 계획만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뒤져 그때 적어둔 메모를 찾으려는데 지금 제 가방 안에는 무려 3장의 카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카드가 있었던가. 각각의 카드는 아들이나 김지은이 편의상 제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결제나 재산 관리를 위해 연결하면 편리하다고 했죠. 저는 신한은행 카드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 4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번호였습니다. 김지은의 필체였죠. 저는 문득 이 카드들을 제가 거의 한 번도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번 송금하거나 약값을 내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일은 그들이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처리했습니다. 저는 관리받아야 할 노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 입금 문자를 열어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어야 할지 한숨 쉬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민주는 밥그릇을 들고 주방에서 나오며 손에 작은 접시를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두부조림이에요. 김지은한테 좀 더 만들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앉아 젓가락을 들고는 또다시 너무나 익숙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마음 편하게 노년을 보내세요. 다른 일은 걱정 마시고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점점 더 닮아갔습니다. 높은 눈썹뼈와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 남편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 편하게 지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묻지 말라는 건가? 실수하지 않는 노인이 되라는 건가? 저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식사 후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그 카드들을 서랍에 넣어두려 했습니다. 국민은행 카드를 손에 쥐었을 때 문득 이 카드가 아직 쓸모가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휴대폰 뱅킹 앱을 열고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입력에서 카드가 잠겼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카드를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생각에 잠겼다가 새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것은 너희가 매달 주는 3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내 이름과 내 비밀번호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그 메모지를 낡은 통장 사이에 끼워 넣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은 아주 조용했고 저는 심장 소리마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빠르지 않았지만 아주 선명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바보인 척했던 것은 주방에서였습니다. 김지은이 회사에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갈아 신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약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저는 받아들고 라벨을 고혈압약과 골다공 증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직접 약 상자에 나눠 넣었는데 이번에는 제게 시키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색깔이 비슷한 2병의 약을 시키더군요. 저는 색깔이 비슷한 2병의 약을 식탐 약을 꺼내보았습니다. 빨간색 병을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이것만 먹기 전에 먹는 약 맞지? 이건 제가 회사에서 단체 구매한 포도씨유 캡슐이에요. 저는 얼떨떨한 척, 요즘 자꾸 이런 병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느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짜증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거실로 들어가 작은 소리로 박민준에게 뭔가 말했는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저는 의도적으로 세탁세제를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김지은이 급히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이건 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어머나, 내가 왜 이걸 잘못 가져왔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혹시 너무 피곤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기름기 묻은 접시들은 한쪽에 놓여 있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가 더 이상 영리하지 않고 깔끔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박민준이 김지은을 데리고 씻으러 간 사이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도 켜져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주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박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지은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당신도 눈치챘구나? 나도 지난 2주 동안 엄마가 너무 멍하니 계시고 말하다가도 물건을 잘못 가져오고 기억도 못 하시는 것 같았어. 박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노인성 치매인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움켜쥐고 스웨터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작 몇 번의 실수만으로 저는 집안의 기둥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보인 척하는 것이 이렇게 유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스탠드를 켜고 서랍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에 이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미 후견. 이미 후견은 그날 병원의 젊은 의사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자 아들은 벌써 마음이 동했습니다. 저는 법률도 모르고 신탁 기금 같은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이미 후견을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결과는 피후견인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필요하며 후견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클릭해서 한 기사를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으며 펜으로 종이에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총 12페이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집니다. 노인의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보통 의사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이 단계는 노인의 주권이 양도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베란다의 커튼은 발 없는 새처럼 공중에서 펄럭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벽으로 가서 액자를 내렸습니다. 사진은 30년 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높이 묶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주는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아서는 굳이 저를 데리고 사진을 찍으러 갔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안고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액자에서 꺼냈습니다. 모서리는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펴서 새 서류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새 서류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미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그들이 지금의 제 모습, 즉 머리가 희고 동작이 느리고 눈빛이 온순하며 항상 순종적인 모습에 더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좀 더 흐릿해진다면 그들의 저를 어떻게 기록할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기억력 클리닉에 예약을 했습니다. 의사는 40대의 여성으로 온화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몇 가지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정기적인 평가라고 했습니다. 100부터 시작해서 70 빼면서 몇 개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답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지만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93, 87, 87, 87, 87, 87, 80, 83 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또 몇 자리 숫자를 외운 다음 뒤에서부터 거꾸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키는 대로 했지만 중간에 일부러 하나를 틀렸습니다. 중간에 일부러 하나를 틀렸습니다. 그녀는 자태에 무언가를 드렸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왔을 때 햇살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의사가 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권고사 한 칸에 몇 줄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단기 기억력 저하, 경미한 집중력 부족. 6개월 후 재진 권고. 저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고 살짝 웃었습니다. 김지은이 저를 데리고 침대를 보러 간 날은 날씨가 꽤 더웠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스마트 침대를 단체 구매했는데 할인폭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물건은 나중에 우리 집에도 언젠가 필요할 테니 미리 사두는 게 낫다고요. 마사지 기능과 온열 기능도 있고 높이 조절 기능도 있어서 노인들에게 특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침대는 확실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침대 시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광고에서 나오는 병원 미알 기병실 같았습니다. 저는 한번 누워보았습니다. 저는 한번 누워보았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엄마 방에 놓으면 딱 좋을 거예요. 눕기도 편하고 몸을 뒤척이기도 편하고요. 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 좋은 침대를 못 사서 계속 힘들어 하셨잖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할 때의 표정은 아주 담담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저장될 위치를 정하는 것처럼 보였지. 살아있는 사람과 어떻게 편안하게 침대에 누울지 의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내 방 열쇠도 바꿀 거니? 만약 내가 나중에 문 밖으로 못 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지문으로 바로 내 방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니? 김지은은 두어 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엄마가 불편하시면 저희도 바로 돌봐드릴 수 있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사늘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사늘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가구 침대에서부터 은행 카드, 의료보험, 생활준비까지 그녀는 단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요. 그리고 저는 그저 대상일 뿐,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옛 직장 동료 최수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수미는 일찍 은퇴해서 남쪽 지방에 몇 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배짱이 두둑해서 예전 직장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때도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음식이 담백하고 동네 노인 몇 명과 매일 함께 춤추고 밥 가꾸고 차 마시며 지내니 머리칼도 늦게 휘어진다고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네가 사는 그 아파트는 산 거야? 아니면 빌린 거야? 아니면 산 거야? 싸고 50년 소유거려 견일설도 잘 가자 읽어주었습니다. 싸고 50년 소유거래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왜? 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물어본 거야. 가격을 아주 경쾌하게 말했지만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총액을 말하는 순간 저는 전화를 든 손가락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 저는 요즘 서울이 너무 건조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서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정말 오게 되면 미리 말해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만약 정말 떠난다면 어떻게 떠나야 할지, 얼마나 많은 짐을 가져가야 할지, 돈은 어떻게 옮기고 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누가 이 모든 절차를 처리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은 수십 년 동안 고민해 본 적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했을 뿐,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저는 어두운 색 스웨터에 크로스백을 메고 짧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다른 할머니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직원은 제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한 번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이 필요하신가요? 송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골 친척이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현금만 받는다고 해서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현금만 받는다고 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숨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인출한 후 저는 바로 떠나지 않고 자동화 기기 코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고 돈을 다시 입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집에 쌀통 안에 넣어 비닐봉지로 덮어두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쌀을 어디서 사는지, 얼마나 사는지 한 번도 묻지 않으니까요. 수요일 유치원에서 학부모 체험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지은이 단체 채팅방에 제게 하준이를 데리고 참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요즘 머리가 좀 아파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고 싶지 않다. 그녀는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고 설명해야 한다고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외출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시가 되자 단체 채팅방에 사람들이 활동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대나무 사다리를 타고 공을 던지고 케이크를 먹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하준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서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는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닫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집안에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믿기 쉬워질 뿐이죠. 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새 앱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최수미가 추천해준 앱이었습니다. 노인정보 커뮤니티인데 남쪽 지방 요양원 정보, 법률 지식, 재테크 알림, 그리고 익명 채팅방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입하려면 이름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유아영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잘못 불리던 이름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고쳐준 적이 없었고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며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드디어 다른 신분으로 세상을 몰래 관찰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역 법률 상담센터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어느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노인 권익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이라는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환하게 웃는 만화 할머니의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보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15분을 기다리자 여자 변했습니다. 15분을 열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서연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으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성이 한씨였고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하고 렸습니다. 임의의견 계약 관련해서 상담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자료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머님께 권유한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직접 알아보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권유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임의 후견이 무엇인지, 위임 철회가 무엇인지, 법정 상속과 거주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대략적인 그림까지 그려주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대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대리 사명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지 그녀는 말할 때 아주 침착했습니다. 말하면서 물도 마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내려놓고 책상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만약 재정자율권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역신탁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께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있으실 때 연금이나 재산의 일부를 독립적인 계좌에 따로 넣어 어머님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럼 시작해 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상담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자료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날이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옆집 아이의 울음소리가 냄비 부딪히는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듣던 제 삶의 배경음 같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배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역신탁 신청 안내서를 3번이나 훑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자율관리 계좌 금액은 월 수입의 50%를 할당하고 생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예비금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독립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연금의 절반을 그 계좌를 이체했습니다. 비고란에는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동네 재래시장 앞에서 한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고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털실 조끼를 입고 머리가 온통 휘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면서 손가락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저 손가락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공장 내 버려진 직장에 한연을 했습니다. 그녀는 온득 오래전 직장에 한연을 은득 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마치 또 다른 버전의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머리가 희고 눈빛은 온화하며 입꼬리는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무해하고 조용하고 말하기 쉬워 보이는 전형적인 정리될 수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충동에 휩싸여 거울 오른쪽 위모서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마치 거울은 깨지지 않았지만 모서리에 금이 갔습니다. 저는 그 금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재산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세면대 물을 잠그고 수건을 접었습니다. 동작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연금 명세서,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은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종이 서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존재의 증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팔기 위함이 아니라 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게 했습니다. 비고란에는 매물로 내놓되 급히 팔지는 않음, 중개업자 전화는 받지 않음이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시세 동향을 보시려는 건가요? 저는 아니요. 누가 저에게 관심을 갖는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저는 위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에 김지은이 저희 집에 와서 미래의 생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는데 거기에는 가계 예산, 휴가 계획, 향후 5년 건강 계획이 있었고 시간축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 몸이 더 약해지시면 저희가 내일 달린 간병 침대로 바꿔드릴게요. 저는 그 표를 바꿔드릴게요. 저는 그 벽에 붙이면 저희가 돌봐드리기도 편하고요. 그날 아침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실험을 해봐야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집에서 사라지는 것. 정말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세상에서 잠시 저 자신을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과연 누가 알아챌지, 누가 걱정할지, 제가 없어진 후에 누가 이상함을 느낄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먼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예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집에 두꺼비 집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냉장고 전원도 끊고 온수기도 끊고 주방 가스 밸브도 잠갔습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나기 전 준비하는 것처럼요. 열쇠는 서랍에 넣고 문은 이중 잠금 장치까지 채웠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냉장고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선풍기 소리도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없을 때 심장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전 9시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10시에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아파트 단지의 산책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들이 아래층에서 유유히 한 바퀴 또 한 바퀴 걸어 다녔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제가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요. 정오가 다 되어 한 시쯤 드디어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가서 도어스코프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김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 서서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고 휴대폰을 귀와 어깨 사이에 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집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또 잠드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문을 한 번 두드렸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온 가방을 문고리에 걸어놓고 낮은 소리로 정말이지 라고 중얼거리더니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걱정의 전부였습니다. 저녁 5시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휴대폰은 꺼져 있었으니 그는 집 전화로 건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초조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휴대폰을 못 봤네. 그는 아 하고는 미묘하게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혹시 또 화나셨어요? 엄마, 그렇게 토라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 말 들으며 천천히 수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에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몸이 안 좋으시면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전화가 끊긴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사라졌지만 아무도 저를 진정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김지은은 그저 일상적으로 밥을 가져다 놓았고 박민주는 저녁 식사 전에 제가 아직 있는지 확인했을 뿐입니다. 저는 보온 가방 속의 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흰쌀밥과 닭가슴살찜 한 조각이었습니다. 색깔은 허옇고 국물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의 환자식 같았습니다. 한 입 먹고 삼키자 갑자기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등불 아래 앉아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컴퓨터로 서울시 정부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 페이지를 클릭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주소를 반쯤 입력하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신청서 제출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주는 그 버튼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단 떠나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닫고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가족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밟고 심부름을 했던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준의 특목고 등록을 돕고 김지은의 회사 건강검진 서류를 대신 받아오고 손자의 새 옷을 사주고 소년단에 등록시키고 저는 수십 년을 마치 집안의 소프트웨어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완전한 종료 버튼조차 누를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저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일본 영화 굿바이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않았고 이렇게 비주류 영화를 볼 생각도 없었지만 그날은 화면이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영화는 원래 첼리스트였던 한 남자가 고향으로 돌아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영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포를 걷어낼 때마다 모든 동작을 아주 섬세하게, 마치 귀연습하는 이야기를 아주 섬세하게, 오직 조용하고 깔끔하고 엄숙함만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이 왔을 때 울지 않고 그저 시신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영습사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저희와 연락한 적 없었어요? 저는 순간 제 자신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은 죽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은 죽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을 라고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염습사는 아버지에게 옷을 입히고 백포를 덮어주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숙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답게 이 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산이 아니라, 과정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역할이 아니라 한개인으로서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신청서 제출 버튼 위에 놓였을 때 제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어제에 망설이던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날 동안 생각했고 여러 번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막상 짐을 싸야 할 때가 되자 오히려 특별히 차분했습니다. 손발이 머리보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저는 먼저 가장 중요한 3가지 물건을 잘 두었습니다. 신분증, 은행카드, 건강보험카드. 모두 복사본은 안 들어 원본은 몸에 지니고 복사본은 책상 위에 누런 봉투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름은 적지 않고 앞면에 한 줄만 썼습니다. 기사용, 걱정 마세요.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설명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모든 일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모든 변화를 메모로 남기고 계획을 세워 알려주었지만 결국 존중을 안기고 옷장을 열고 갈아입을 옷 몇 벌만 꺼냈습니다. 여름옷 한 벌, 가을옷 한 벌, 그리고 얇은 스웨터 한 벌, 양말 3켤레, 신발 2켤레를 챙겼습니다. 칫솔, 세안제, 자글 로션, 보습크림은 투명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반병 남은 진통제와 비타민 한 통.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진첩도 결혼증명서도 결혼들이 그곳에 남아있으면 나중엔 손자의 그림도 삼자의 그림도 3년 동안 사용했던 프라이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떠날 때도 다음 사람이 인계받기 편하게 해야죠.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전기와 수도는 끊겼습니다. 남은 쌀 2봉지에는 개봉한 한 버리지 마시오라고 라벨을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거실 화병에 마른 꽃에도 물을 가져주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밤 10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마지막 대추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다 마신 후 그 메모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보낸 건강보험 안내문 뒷면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번에는 제가 그들을 한번 보살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잠시 떠납니다. 휴대폰은 잠시 꺼져 있을 겁니다. 찾지 마세요. 저는 잠시 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없다는 것을 걱정하거나 깨닫기 시작하면 이 방을 뒤질 것입니다. 서랍은 2번째로 열릴 곳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제 침대 협탁을 볼 테니까요. 11시 저는 모든 스마트 기기의 전원을 껐습니다. 스마트워치, 태블릿, 공기청정기의 인터넷, 연결 기능을 하나하나 해제했습니다. 가족 계정의 위치 공유 기능도 해제했습니다. 해제하기 전에 제 프로필 사진을 보았습니다. 주소는 집으로, 기기는 표시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파이 같았습니다. 쫓기는 스파이가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고 퇴장하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배웅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KTX역은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색 등산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쓰고 평소 재래시장에 갈 때 신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경비원이 저를 2번 흘끗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단체표를 끄는 노인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새벽 1시 반 저는 역에 들어섰습니다. 3일 전에
미리 예매해둔 기차표였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종착역은 아무도 저를 모르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최수미가 사는 곳과는 몇 시간 기차 거리였고 제가 새로 빌린 작은 아파트와도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게 되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KDX는 5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대합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기댔습니다. 배가 좀 고파서 건빵 한 조각을 꺼내 천천히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저도 남들의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올라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 저는 이마를 유리창에 대고 플랫폼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하고 외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은 그때쯤 저는 이미 400km를 가 있을 테니까요. 기차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먹을 생각이 없었지만 승무원을 불러 도시락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밥, 닭다리 하나, 채소 몇 줄기, 두부조림 2조각.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고 김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맛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 시각은 아침 7시였습니다. 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공기는 습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러운 짠 내음과 풀내음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 휴양소에 갔을 때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곳으로 갔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는데 흰 벽에 회색 기와를 얹은 낡은 건물이었고 복도에서는 빨래에서 나는 대리에서 나는 데려오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50대의 현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장씨였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은 장씨였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20평 정도의 침대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베란다 쪽으로 작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커튼은 약간 색이 바랬고 벽 모서리는 페인트 칠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는 바다가 조금 보였습니다. 고위에서 보면 회색빛 파란색 물감 한 줄 같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문득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발견하십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내가 아들 하나, 손자 하나를 두었으며 서울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을 모르는 고요함. 저는 이제 유아형,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장 가까운 지역 노인대학에 가서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노래, 에어로빅, 꽃꽂이, 사진, 그리고 노인 유아 초급반 등 여러 강좌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아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선생님이 제게 등록 카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름 칸에 유아형이라고 썼습니다. 나이 칸에는 솔직하게 69살이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유아형 어머님, 수요일 오전 10시에 정확히 수업에 오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니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을 남에게서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어색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날은 햇살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가게에서 복숭아 몇 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끗이 씻어 한 입 빼어 물자 과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달콤함이 목을 자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휴대폰을 열어 젊었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찾아보았습니다. 30대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팬츠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입꼬리는 웃지 않았지만 눈빛은 카메라를 곧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직설적인 눈빛은 이제 제 얼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새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 넣고 아래에 한 줄을 썼습니다.
수요일 저는 첫 유아 수업에 제때 갔습니다. 선생님은 40대의 남자였는데 섬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초보자들을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걱정하지 말고 그저 머릿속에 가장 그리고 싶은 장면을 그리라고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왼쪽 어깨에서 비쳐들어 빈 캔버스에 닿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정말로 투명인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비 오는 거리에서 제가 빨간 우산을 씁니다. 저는 붓을 들고 천천히 한 노인을 그렸습니다. 화면에 등을 보이고 붉은 우산을 쓴 채 안개 자욱한 길모퉁이를 걷고 있는 노인. 배경도 없고 얼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붉은 우산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 밖에 바닷가를 한 바퀴 걷고 돌아와 달걀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근처의 공예 활동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의 생활 리듬이 저에게 아주 잘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당신에게 관심도 없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알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확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요. 어느 날 저녁 집주인이 전화해서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작은 일이에요. 10분이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순간 저는 문득 제가 아주 긴 길을 걸어와 드디어 싫다고 말할 권리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타협하고 협조하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원칙으로 삼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습관을 들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 자신에게 내가 원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요. 그날 저는 작은 광장을 산책하다가 몇몇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노인 재테크 교육 과정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온갖 달콤한 말로 서울의 연금 수입이 3년 만에 2배가 되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세요. 저는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하고자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아무도 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돈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가 운용할 수 있는 예금이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일기장을 열어 오늘 있었던 2가지 일을 적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저는 오늘 일기 맨 밑에 한 줄을 썼습니다. 나는 노년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삶을 살러 온 것이다. 박민준이 그 메모지를 다시 펼쳐본 것은 어머니가 사라진 지 5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한결같이 깔끔했습니다. 서명은 엄마 2글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떠납니다. 휴대폰은 잠시 꺼져 있을 겁니다. 찾지 마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져 있을 겁니다. 찾지 마세요. 저는 잘 있습니다. 평온하게 쓰여진 글은 경고 같지도 작별 인사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태블릿을 하고 있었고 김지혜는 친구 모임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식간 유리 아래 지난번 건강검진 예약증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자신이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마음이 텅 비었지만 그날 새벽 그는 동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째 수도세를 내지 않았고 택배 상자가 쌓여 이웃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은 먼지 한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온수기는 전원이 끊겼으며 심지어 가스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계획된 철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직 경찰관은 상황 기록과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그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은 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민준 씨, 어머님께는 어떤 간이나 유괴, 정신 이상 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는 성인입니다. 저희는 실종으로 입건할 수 없습니다. 그는 파출소 복도에 서서 어머니가 남긴 열쇠를 든 채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침묵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는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김지은은 그에게 몇 번 권유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바람 쓸 겸 나간 거야. 당신도 알잖아. 엄마는 누가 자기 일을 정해주는 거 싫어한다는 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엄마는 미친 게 아니야. 그냥 모든 걸 꿰뚫어 본 거지. 당신은 엄마가 정말 병들었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저 너무나도 맑은 정신이라고 생각해? 박민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되돌아 생각해. 박민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집에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고 아무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양말을 꿰매주지 않았고 그가 좋아하는 시금치 된장국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소리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부재 또한 소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어느 심야 그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독서 앱에서 한 알림이 떴습니다. 한 블로그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은 69세 유아영 뒷모습을 그리며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인생. 글은 무심코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노인대학과 지역미술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아마추어 그림 전시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글쓴이는 각 그림이 작가의 나이, 감정, 그리고 미완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감성적으로 썼습니다. 그중 한 작품은 한 노인 학원의 출품작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노인이 화면에 등을 보이고 커다란 빨간 우산을 쓴 채 물 한 개 자욱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머니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 그 걷는 자세, 심지어 어딘가 모르게 안으로 굽은 어깨까지도 모두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작품은 사회에서 벗어난 자의 자족감과 여유로움을 표현한 자의 자족감과 여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림 아래의 설명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존재해. 다만 너희의 감시 범위에서 벗어났을 뿐이야. 박민주는 나는 아직 존재해라는 문장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블로그 페이지를 클릭하여 주최 측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댓글을 달고 쪽지를 보내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사흘 후 그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전시 작품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출품되었으며 실제 연락처가 없습니다. 작가 본인이 인터뷰나 추적을 원치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는 휴대폰을 든 채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김지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림을 그렸대. 김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가 직접 등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은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주 철저하게 떠났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침대 옆에 앉아 습관적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짙은 회색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겨울에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가 등불 아래 앉아 한 땀 한 땀 뜨개질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도리를 꺼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목에 둘러주었던 것처럼 목을 한 바퀴 감았습니다. 목을 한 바퀴 감았습니다. 여전히 비누와 낡은 옷장 냄새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는 났습니다.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익숙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자 문득 어렸을 때 그날 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목도리를 꽉 묶어줘야지. 더 이상 기침하지 않게. 그날 밤 그는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직 어렵고 바람이 불어 들어오자 어머니가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도리도 축축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어머니의 자신이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라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 기술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생각도 있고 자기만의 뒷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자 바닷바람에는 약간 짠 비릿한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아영은 일찍 일어날 때 지난달 직접 든 연한 갈색 스웨터를 걸쳤습니다. 촘촘하게 뜨지는 않아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왔지만 바람을 맞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외출하기 전 베란다에 놓인 부겐빌리아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은 이미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잎사귀의 가장자리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가지는 위로 뻗어 있었는데 마치 가볍고도 지지 않는 손 같았습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촉촉한 흙을 만지며 꽃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늦게 올 거야. 너무 소란 피우지 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그림 가방을 메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쪽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2번 갈아타고 나서 눈에 띄지 않는 시멘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지역 장례식장에 부속된 생명서비스 센터였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30살 초반의 여성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마른 졸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신청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신기증 등록 신청서입니다. 서명하기로 결정하시면 저희가 사후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사망 후 운구, 시신용도, 안치 장소 등을 포함해서요. 유아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끄덕이며 펜을 들고 자신의 새 이름, 새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한자 사 내려갔습니다. 직계 가족 동의 여부 칸의 여부 칸이란 자 써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펜을 쥔 채 살짝 웃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서명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때가 되면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신청서를 다 채우고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투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 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료를 잘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병원 및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어머님의 미래 의지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 건물을 나섰을 때 날씨는 아주 좋았습니다. 햇살은 강하지 않았고 바람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마음속에 무언가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걸음걸이마저 올 때보다 더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먼 곳으로 가지 않았고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누구의 엄마, 누구의 가족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자신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 혹시 어느 순간 자신도 그저 누군가에게 속한 거지라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녀처럼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적은 없으신가요? 당신은 늙어가는 그날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 5,000명 목표 달성을 도와주실 몇 번째 구독자님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이며 사회 뉴스, 시청자 제보 및 과거에 공유된 경험을 포함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